자, 교재 다섯 번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말이 길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줄여서 앞으로 수업을 함에 있어서는 소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소공사는 뭘까요? 첫째 줄. 거기 정의해서 개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자, 사원 임원의 네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원 임원 일단 4개 동그라미 놓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의 동그라미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그리고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소공사라는 정의가 흘러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포함 옆에다가 제외하면 X 출제한 바 있습니다.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가 흘러가면 수행, 보조를 딱딱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하면 벌써 틀렸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히 X입니다. 보조도 하기 때문에. 또는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소공사도 직원이니까 당연히 업무를 보조하지만 수행이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보조도 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행, 보조가 딱딱 붙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차이가 있겠죠. 수행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수행한다는 뜻을 설명해 놨죠. 밑에 2번 보시면 수행이라는 말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작성의 동그라미, 거래계약서 작성, 동그라미를 할 수 있다. 즉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뭐라고 부른다? 수행이다. 그 중요한 업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밑에 내려가면 중개보조원의 정의가 따라오는데 중개보조원에게는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이야기하고 일단은 수행, 보조를 딱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3가지를 소공사에서는 암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꼭 하나 정리하실 것이 지금 사원 임원의 동그라미를 하셨잖아. 그죠? 앞으로 우리 단어는 지금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사원 임원은 요 4글자는 딱 붙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사원 이꼴 임원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지금 그 동그라미를 했는데 여러분 사원 임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 직장생활 안 하신 여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에 대표이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님. 또 전무이사도 있다고 칩시다. 상무이사도 있다고 치고 뭐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또 뭐 계장도 있고 장거래시도 있습니다. 장거래가 누구죠? 요거는 신입사원. 장 그런 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 임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네. 그죠? 이를 임직원이라 합니다. 임직원이 7명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질문하기를 여기서 사원 임원이 누굴까요? 이 7명 중에서. 자, 그럼 사원 임원은 두고 임원은 누굴까요? 여기 상무 이상을 임원이라 한다. 요 정도는 아시죠? 이 사람이 사원입니다. 사원. 그래서 사원 임원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부를까요? 이건 직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임직원이 모두 몇 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럼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임원들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직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라 부르겠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여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인데 이 직원을 만약에 사원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하나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원은 반드시 뭐하고 이 꼴이다? 임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원이면 그냥 임원만 두지 왜 또 사원이란 말이 거기 붙었습니까? 굳이 묻는다면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라는 회사는 임원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것도 알 필요 없고 임원 이꼴 사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으로 해석하면 한 문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중개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법인의 임원은 3분의 1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제 이런 문제가 따라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연습하겠지만 먼저 하기를, 어떤 회사의 임원이, 그걸 사원 임원이, 임원은 사원이라고 그랬죠. 사원이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명이게? 이렇게 물으면 몇 명? 자, 어떤 회사의 사원 임원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면 최소한 공인중개사는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중에서 대표자는 하나를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표자 1명이 있을 거니까 1명 제외하면 몇 명 남았죠? 4명 중에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4명 곱하기 3분의 1 하면 1.1111 나가겠지. 1.11이니까 사람을 0.1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2명 돼야 되죠. 그러면 대표이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 2명이면 임원이 5명이면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된다? 3명은 돼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에서 묻는다고. 그럼 3명 5명인데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원으로 갖다 걸어버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4명이 더 있으면 9명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9명의 3분의 1이면 답이 3명이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어지러지한 소리 막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있는 부장, 과장, 계장 이런 사람은 직원이에요. 직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 달달이 한 달 월급날 되면 월급이 나오니까 다 직원 같은 느낌이 확 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영자입니다. 급여 계산할 때도 월급쟁이들은 12월에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세금에 대해서 뭐 정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산하면 1월 달에 뭐 정산 뭐 그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경영자들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 예전에는 노동절 그랬습니다. 근로자의 날 되면 회사에서 왜 뭐 기념품 나가잖아요. 기념품은 이 사람들한테만 나가지 여기는 안 나갑니다. 달달이 월급 받고 있는데 근로자같이 보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나간다니까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도 또 연습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사원이 나오면 이 꼴 뭐다? 임원이다. 이게 잡히셔야 된다고. 요거 하나를 잡으라고 지금 거기 4글자의 동그라미 한 겁니다. 사원을 직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직원은 부장, 과장, 계장 이런 사람이 직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임직원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주식회사는 임원을 넣어갖고 부르는데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는 이거를 사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원은 곧 임원이다. 그렇게 딱 묶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항상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요 4글자가 묶어서 나갑니다. 항상. 직원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했던 말이 뭔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원 이꼴 임원인데 이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으면 뭘로 보겠다? 소공사로 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게.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입니다. 또 공부도 해오셨지만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그랬죠? 3분의 1이어야 돼요. 다음 주에 하는데 이거를 2분의 1, 3분의 2 그렇게 물으면 틀려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인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흘러가면 OX O잖아. O. 3분의 2는 일반인도 임원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공인중개사는 얼마면 된다고요? 3분의 1만 공인중개사면 된다고. 그러면 일반인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대해서는 O. 3분의 2는 일반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의식하는데 다음 주에 연습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기억해야 될 것보다 사원 이꼴 임원 딱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거 교재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직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넘어가서 6번째 중개보조원이 따라옵니다. 이 소공사는 지금 6번째 중개보조원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중개보조원도 굉장히 문제가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암기할까요? 6번의 첫째 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따라 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동그라미.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끌까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보조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흘러가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붙어야 됩니다.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뭐만 한다? 보조만 하는 자예요. 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니까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커피 끓이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런 소리 하면 틀려요. 지금 법조문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니까 아, 현장 안내를 단순한 업무로 하는구나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버해가지고 현장을 안내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밖에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대로 나면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자, 이 아파트입니다. 20층 중에 12층에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보여주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따라오시오 하고 저 아파트입니다. 보셨죠? 갑시다. 이래 됩니까? 물건을 설명합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지. 그죠? 가가지고 저 물건입니다. 갑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리고 가면서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뭐 가스보일러가 들어오고 중앙집중식 난방이 돼 있고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근데 법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죠?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법이 약간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을 따져간다. 시험을 쳐야 될 사람이다. 시험 칠 사람은 시험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는 뭐만 해야 된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하면 X다를 찾아내셔야 된다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도 되는 데다가 또 계약이 체결되면 자기가 설명했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됐으니까 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 절대로 작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대로 따라가시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위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합격을 안 했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중개보조는 작성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는데 작성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가보시면 일단 작성하면 위반인 거예요. 그거. 그럼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이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데 그거 작성했다고 무슨 1년 징역을 보냅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자격증 빌려서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격증을 빌리면 그게 제재가 뭐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양도대여로 본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의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기출지문 첫째 줄에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이래 읽으면 더 읽기 싫다 이래 되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래 되는데 출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까지는 잘 돌았죠. 개공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연히 X입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X. 기출된 지문이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잘 나갔다니까요.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하다가 계약서 작성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뭐 때문에 틀렸다? 또 계약서 작성을 중간에 딱 삽입해 놨잖아. 지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대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뭐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 다음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것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아까 민법과 비교했지만 민법이 초장기 수업이 어렵다는 뜻은 약 150개의 암기 용어를 알아야지 수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지금 중개보조원까지 6개를 익히셔야 됩니다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반드시 효자 과목이니까
6가지 암기해놓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나는 얼마나 암기가 돼 있는지 스스로도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제3조. 우리 법 제3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당연하게 중개 대상물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이 그죠? 83년도에 중개법 이렇게 하면서 법이 만들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인데 처음 만들 때는 중개법하고 출발했다니까요. 그때 중개법이 8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잖아. 그죠? 원래 2022년이죠. 그럼 지금까지 39년이 지났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만들어져서 39년이 지났으니까 39년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태어나는 아기는 지금 39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 아마 휴대폰 이런 거 없었을걸요. 그죠? 근데 지금은 휴대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세상이 달라지면 세상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하게 뭐 전달하고 영수증을 교부받고 몇 년 보관하라 이런 법들이 지금은 현금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매덕을 그죠? 그러니까 송금하고 난데 영수증 교부하고 보관하라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에서. 이제 실제 현금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법이 개정된다 그래요. 그럼 40년이니까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됐고 거의 다 바뀌었죠 사실은. 그런데 유일하게 안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제3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왔겠어요. 지금 40년 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모두 5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토, 근,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5가지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자, 법조문에서도 공부하셨지만 토, 근, 입, 광, 공을 암기하는데 토가 뭐죠? 토지, 근은 건축물, 입,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 광업재단, 공,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토, 근, 입, 광, 공. 일단 5가지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 이 토, 근, 입, 광, 공에서 토지, 건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식이죠. 자,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면 토지, 건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다 하면 틀려요. 왜? 부동산 아닌 것도 여기 지금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학계론 시간에서는 아마 의제부동산 그렇게도 부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학계론 시간에는 준부동산 합니까? 의제부동산 합니까? 준부동산 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적으시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OX. X 찾아내겠습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다?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여기까지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일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학습으로 간다면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다. 이것도 X예요. 준부동산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책에 찾아보니까 한 20몇 가지가 돼요. 준부동산이 몇 개라고요? 20몇 가지나 돼.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준부동산 몇 개?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지. 그죠? 그래서 입, 광, 공을 암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출제되는 위주는 거의 토지 건물에서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개공사들이 이 5가지 물건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거래할까요? 이 5가지 물건 중에서 밖에 나가면 아파트를 제일 많이 거래한다. 이 정도 아십니까? 아파트가 뭐다? 건물이잖아. 그죠? 옛날에는요. 나 부동산이 좀 있다. 또는 나는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부동산은 토지의 성질이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나가보면 워낙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나 부동산 좀 있다. 그러면 건물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워낙 건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건물주. 그러니까 조물주보다 더 좋은 사람이 뭐라고요? 그래, 건물주. 그죠? 돌반지에도 나중에 건물주 되세요. 그런다 그러잖아. 그죠? 그만큼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토지 건물에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시험도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고. 그런데 준부동산에서 만약에 문제가 탁 들어오면 이제 좀 어렵게 걸리는 거예요. 그때 이 준부동산은
10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0년 차가 됐다고. 그래서 올해는 입광공에 대해서도 여러분 짚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체적으로 출제는 어디서 된다? 토지 건축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제일 하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 토지하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 그죠? 토지의 물건은 성질이 이렇다 하고 나가는데 제일 하단에 이왕 봤으니까 기출지문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용익물건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시험에 잘 돌아요. 한 필지 일부에도 용익물건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성질로서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건축물 일명 건물인데 기출지문 보니까 재밌죠?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여기서 포인터. 미등기 건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밑줄. 바로 밑에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건물은 등기되어 있거나 허가받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건축 중인 건물도 건물이다. 건축 중에도 줄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받아쓰기 하나 하기를 건축 예정인 건물 적어놓고 그러면 건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 예정 적었습니까? 옆에 갈로 열고 분양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등기된 것에 한한다. X. 허가받은 정상적인 건물만 거래할 수 있다. X예요.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에요. 여러분 옥탑방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옥탑방이 2층에 대충 지어진 무허가 방이잖아, 그죠? 그거 세 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옥탑방 우리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중개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건축 중인 건물도 되고 더 심한 것 건축 예정인 것도 된다고요. 여러분 건축 예정이라면 지금 건물이 있다 없다? 없지. 앞으로 건축 예정이니까 예정인 건물을 뭐라 부른다? 분양권 이렇게 부릅니다.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관련 판례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다 나와요. 관련 판례. 자, 판례가 모두 1, 2, 3, 4, 5, 6 한 6개를 소개했는데 쭉 이런 거겠죠.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이거밖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 이래 나가니까 거기 1번의 둘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판례 1번의 둘째 줄을 보면 세차장 구조물 중간에 찾았나요? 줄 딱 꺼놓고 자, 세차장 구조물이 뭐다를 그거 설명해놨는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이 세차장 구조물 줄 딱 꺼놓고 그 단원의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거 줄 거면 되잖아, 그죠? 그럼 세차장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분 세차장에 가니까 큰 뭐 이렇게 덩치 있는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부동산으로 보느냐? 안 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중개할 수 없다. 자, 2번도 뭐 많이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그러니까 첫째 줄이네요. 2번에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 장내 건물을 뭐라 그랬죠? 분양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줄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을 중개한 것이지. 이게 이제 분양권을 설명한 거예요. 분양권은 되는데 이를 법제 33조 1항 금지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아니 될 정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다. 자,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는데 또 3번 탕 들으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번에 나옵니다. 입주권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입주권은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중개대상은 물론 보기 어렵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가는 게 아니고 분양권 시험에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입주권 하면 안 된다. 그걸 딱딱딱 잡는다고 지금 그죠?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4번 대토권은 이것도 몇 번이나 출제되지만 대토권 동그라미 해놓고 자, 대토권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고 둘째 줄 끝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줄 거면 되겠죠? 대토권은 중개할 수 없다. 5번 마찬가지 그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5번이 이제 재개발 아파트예요. 자,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그 옆에다가 재개발 입주권 요래 적으셔도 돼요. 재개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이제 6번은 읽을 것도 없이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금전 채권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전 채권 동그라미 해놓고 금전 채권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다. 그래서 6번의 두 줄 끝에 보면 중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중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전 채권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 내면 쉽죠. 이런 거를 우리가 네 살래 팔래 중개할 수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6가지 판례가 들어오는데 자, 그 6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것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다음에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된다. 입주권 안 된다. 재개발 입주권 된다. 그리고 그거 하나 차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전 채권 안 된다.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박스 밑에 3번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기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말까지만 딱 적어놓고 교재가 더 이상 안 적었어요. 이거 약간 미스한 것 같아.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옆에다가 여러분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아주 독특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죠? 그러면 명인 방법을 하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독특한 물건이 지금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한 번은 안 된다고 시험에 나왔다가 한 번은 된다고 나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뭐냐? 이렇게 하면 수목이라는 것은 나무죠.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게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합니다. 명인 방법이 뭐라고요?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인데 판례가 자, 여러분 나무도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청송목, 남대문 복구할 때 들어가는 나무 한 그루 2억씩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귀한 게 있겠죠. 자, 그런 귀한 나무들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수백억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재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주인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내 거다 그래요.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내 거다 이러면 자기는 알겠지.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잘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울타리를 딱 치고 그래서 판례는 울타리만 치면 된다 하면 틀려요. 울타리를 치고 여기다가 내 거 이렇게 명패를 딱 박아놔야 돼. 그러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울타리만 치고 하면 틀리고 울타리를 치고 내 거라고 명패를 딱 박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다를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은 무슨 효과가 있다? 등기가 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등기 왜 하지요? 내가 집을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건 아시죠? 그 정도는. 왜 등기하냐고? 내 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등기라는 효과가 공시 효과다 그러잖아. 공시, 널리 알린다. 그죠? 내가 아파트를 사서 등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 건지 아닌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잔금 덜덜덜덜 떨면서 주면서 등기 소리 확 받죠. 등기를 받아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잔금 주면서 등기 소리를 받는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다? 내 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 거라고 인정해주는 공시 효과가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등기된 효과는 있잖아요. 확실하게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은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등기된 효과가 있다 그랬지 등기돼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될 것이 저당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있으면 저당권이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임목이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살짝 적으셨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옆에 갈로 열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적으셨죠. 그럼 갈로 딱 닫아놓고 저당권은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고. 등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자, 거기까지는 익히 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독특한 물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부터 준부동산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겠고 물건이 좀 어렵죠. 자, 큰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이라는 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거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임목에 동그라미. 그 임목이라는 것이 설립자의 나무 목자니까 서 있는 나무가 중개대상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서 있지 나무가 누워 있는 게 있습니까? 나무 누워 있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버리면 누워 있잖아요. 그럼 벌채된 나무는 쉽게 이동할 수 있죠. 그거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제목이 임목이에요. 임목은 중개대상물인데 지금 이 강남대로 여러분 문 열고 바로 딱 나가시면 대로변에 전부 양쪽에 나무 다 서 있는 거 보셨죠? 그 서 있는 나무는 임목이다 아니다. 에이, 그거는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 안 부르고 가로수 이래 불러요. 그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청나무예요. 그건 가로수고 우리가 말하는 임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다니까요. 등기가 돼 있으면 준부동산으로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나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임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기억. 내려오니까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 것입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줄 것이었죠.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앞으로 여러분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민법, 등기법, 중개사법하고 같이 연결하는데 등기를 시작할 때 등기 시간에 배우시지만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 부르죠?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 대답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그래요. 기입 등기. 등기를 기입을 해야지 뭐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 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 그러는데 자, 기입 등기에서 소유권을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그 기입 등기 한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게 보존 등기니까 그냥 보존 등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동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소유권을 처음 기입하면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권 저당권을 처음 하면 뭐라 하죠? 설정 등기 그래요. 설정한다 그래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게 기입 등기예요. 세 번째,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전 등기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전 등기가 기입 등기예요. 자, 그러면 기입 등기 모두 몇 개? 세 개. 첫 번째 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기입 등기라 해요.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권리 주체라는 말은 사람이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면은 소유권이 이전되잖아. 그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 봐요. 그 이전 등기를 기입 등기지 소유권 변경 등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입 등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를 처음 하면 설정한다 그래. 설정 등기. 세 번째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전 등기예요. 근데 권리 객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500평의 땅을 잘라서 반만 팔았어요. 반만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면적이 달라졌죠. 그럼 면적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면적 이전 등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전은 사람한테만 붙이는 거라니까. 그지? 권리 주체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객체가 달라지면 뭐 한다? 변경 등기 하는데 변경 등기는 기입 등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민법, 등기법,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기준 시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시법을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등기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기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입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을 처음 하면 뭐?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는 설정 등기. 주체가 달라지면 이전 등기. 이걸 기입 등기라고 해요. 처음 하는 등기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처음 하는 등기를 뭐죠? 하니까 여러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야만 다른 등기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저당권도 설정되고 저당권도 이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대답하면 영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90%는 맞다고. 90%는. 근데 이게 기입 등기 한 종류예요. 기입 등기 세 가지 기억해요. 지금 이 시간에. 첫 번째 뭐?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는 설정 등기. 주체가 달라지면 이전 등기지 변경 등기가 아닌 걸 조심하셔야 돼요. 변경은 객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등기가 들어가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게 나무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게 임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한필 토지 전부나 일부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나 넘어가니까 자,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의 법률에 따라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고 리얼 이런 임목등록원부에 전개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그런 거는 가벼운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미음 별표예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의 등기 번호가 표시된다. 이거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임목에서 시험에 나오면 90%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자,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중개대상물인데 그럼 어디 등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인데 이게 등기되어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무를 만약에 뿌리에 등기를 한다. 그럼 나무 파가지고 뿌리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네. 다시 심어라. 지금 이러면 나무 다 잡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껍질에 등기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중개대상물인데 어디 등기되어 있느냐가 시험에서 90% 묻는다고요. 나무가 서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 서 있다? 토지 위에 서 있겠죠. 자, 그럼 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서 있는 땅의 주소는 우리가 안다니까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7번지다. 땅의 주소를 알면 그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어디에 나타난다? 표제부에 이 나무가 등기되어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문제를 물을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어디 등기되어 있느냐 하면 뭐 그게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되어 있는 걸 알아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그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리고 이제 임목의 독립성, 임목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줄 것입니다.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독특한 말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 저당권의 기억 보시면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임목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에 동그라미. 그거를 농협이나 산림조합법에 따라서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험이나 공제는 같은 성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말이 나왔잖아요. 자,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임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건, 생물이다라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무는 살아있는 물건이잖아. 그죠? 절대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죠? 살아있는 물건은 담보를 못 잡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국민은행에 여러분 돈을 1억 빌리고 싶다. 그럼 국민은행이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죠. 그때 담보가 뭐죠? 주로 뭐 땅, 아파트 이런 게 담보죠. 그건 아파트 땅은 막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잖아. 무생물이잖아. 그 무생물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물, 바뀌는 물건 같으면 성질이 달라져 버리면 담보 물건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굳이 설명한다면 수박은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수박. 살아있는 물건이잖아, 수박은요. 야, 여름에 여러분, 그죠? 수박을 한 차 내가 담보 잡고 돈을 1,000만 원 빌려준다고 해봐요. 수박이라는 물건을 내가 잡고 1,000만 원 빌려주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잖아요. 수박이, 그죠? 일주일 만에 다 썩어버리든지, 그죠? 만약에 일주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뭐 못 쓰게 되면 담보 물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받는데 부담이 생기잖아, 그죠? 살아있는 물건은 담보를 안 잡아준다고. 그래서 아파트나 땅, 무생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는 살아있는 물건이잖아. 생물이잖아. 이게 지금. 이게 살아있다가 불에 타 죽을지, 말라 죽을지, 산불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걸 돈을 1억, 100그루를 잡아놓고 내가 1억 빌려준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물건인 임목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려면 물건이 잘못되면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무엇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이게.
보험과 공제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물을 담보 잡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구나. 아주 독특한 성질이죠. 그죠? 그거 하나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큰 3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이 똑같아요. 따라서 뭐가 있다? 공장재단 동그라미, 광업재단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살짝 잡으셔야 될 것. 준부동산은 지금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동그라미 하셨고, 광업재단을 동그라미 하셨는데, 요게 같은 법에 있는 거예요. 같은 법에 있는 거니까 공장재단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자, 묻기를 공장재단하고 공장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거 한국말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공장은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장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왜 되지요? 건물이잖아, 건물. 그래서 여러분 공단 지역에 가면 나는 공장만 전문으로 매매합니다. 이런 중개사무소 간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공장을 거래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공장은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장재단은 공장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자, 다시. 공장은 대충 알죠? 어떤 거라는 거요? 그럼 공장은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공장재단은 뭐라고요?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라니까, 물건들. 여러분 어떤 공장이라도 공장 한번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어느 공장 가보셨어요? 그럼 뭐 만드는 공장에 가보셨겠죠? 저는 옛날에 그리고 뭐 조그만한 가내공업 공장도 있을 거고, 현대자동차 공장도 저는 가봤어요. 거기 견학 한다고. 현대자동차 공장 무지무지하게 커요. 가면 그 현대자동차 공장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안에 시내버스가 다녀요. 자기들 구내버스가. 하도 공장이 크니까. 거기 공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죠? 이렇게 견학 코스로 이렇게 견학을 가는데, 철판이 스르륵 들어오면요. 따뜻한 기계가 팍 찍어요. 프레스라고. 찍으면 차 모양이 이렇게 털이 만들어져. 그럼 이게 이제 썩 지나가면, 거기 이제 칠도 하고 붙이고 해서 이제 저 끝에 나가면 차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그 프레스 탁 찍는 그 기계가 그때 돈으로 200억쯤 한대요. 그렇게 공장에도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큰 기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포항제주도 저는 가봤어요. 포항제주도 견학하는데 거기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워낙 많으니까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인데, 공장에 뭐가 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계도 있을 것이고 기구도 있고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겠죠. 뭐 특허권, 공장이니까 특허권 이런 권리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다시피 공장에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도 있지만, 여기 기계나 기구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재산 가치가 높은 게 많죠. 이런 것들을 동산으로 두고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공장재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물건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등기한다고. 그러면 동산이라든지 기계도 다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부른다? 부동산으로 봐주니까 준부동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걸 등기를 해줬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 세 가지는 처음 하는 등기가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세 가지 물건에. 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렸는 게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3번을 보면 공장재단 해놓고 공장재단의 구성물 해놓고 A, B, C, D, E, F 찾았나요? 자, A만 읽읍시다. 공장에 속하는 방금 그렸잖아요.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B에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에 부속물. 그리고 그 밖에 부속물, 이거 말고도 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고, 여기 동그라미 해서 묶어요. 이 네 개를 박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같이 묶어 놓고, 뭐를 적어야 되는가 하면 옆에다가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거기는 A, B, C, D, E, F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재단이다, 이래 부른다고요. 자, 적어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 묻습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이겠죠. 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OX.
다시 문제 냅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X라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토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죠. 토지금. 근데 여기 묶어놓으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니까요.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이래 나온다니까요. 공장재단에 속한 기계는 중개대상물이다 하면 X죠. 당연히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계는 시험에 안 물어요. 왜? 졸다가 깬 사람도 기계는 동산일 걸 X 딱 따라 들어온다고 이게. 그래서 꼭 물을 때 요거 두 개를 묻는다고. 토지 건물을 묻는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더 이상 깊게 가지 말고 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걸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됐습니까? 그거 하나를 익히셔야 돼. 그래서 교재는 박스 밑에 적어놨잖아요. 니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이것들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어디 등기돼 있느냐를 시험에서 안 묻고 싶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임목은 어디 등기돼 있다 그랬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저 두 가지 물건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보시면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해당 구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해당 구 밑에다가 이꼴 상당구 이렇게도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중개가 되는데 어디 등기되어 있느냐? 지금 해당 구에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같은 말로 뭐라고요? 상당구라고 어떤 책엔 적어놨어요. 해당 구, 상당구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에요. 소유권은 어디 있고 갑구에 있고 저당권은 어디 있고 을구에 있다. 이걸 해당되는 구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소유권은 갑구에 있고 저당권은 을구에 있다. 그거를 상당구에 등기가 기재된다. 또는 해당구에 등기가 기재됩니다. 전세권은 어디 있을까요? 전세권은 을구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 전세권을 묻지도 못하지만 이 세 가지 물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만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도 못하지만 묻는다고 을구, 상난 이래 대답하면 안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권은 갑구에 있고 저당권은 어디에 있다? 을구에 둡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광업재단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면 24페이지. 자, 지금 했던 설명대로 들어오죠. 상단에 동그라미, 상단에 공장재단의 효력 찾았습니까? 기업, 공장재단은 무엇으로 본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저걸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 2번 비교적 중요합니다. 시험에.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 몇 개월 내로 10개월의 동그라미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소멸한다. 그죠? 자, 이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물건들이 주로 동산에 가까운 것들을 등기를 해줬는데 왜 해줬다? 저당을 설정하려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10달이 되도록 어떤 사연인지 등기가 안 된다. 저당권이 설정 안 되면 이 애초부터 해줄 등기가 아니었으니까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뜻이에요. 몇 달이라고요? 10개월, 10달. 뭐가 생각나죠? 애기도 10달 안에 넣잖아요. 10달 안에. 그죠? 저당권 몇 달 안에 들어야 된다? 10달 안에 들어야 돼. 그거 안 들어오면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요 10개월을 1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몇 달까지 설정되어야 된다? 10개월 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의미를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했어요. 자, 그 큰 줄기를 찾으시는데 이 단원에서 계속 문제를 물을 때 뭐를 묻는가 하면 밑에는 2번 표를 문제 물어요. 2번 표가 뭐죠? 중개대상물의 여부 해놓고 왼쪽에는 중개대상물인 것, 오른쪽에는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토, 건, 입, 광, 공의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의 성질은, 건물의 성질은, 임목의 성질은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셨는데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이 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시험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왼쪽에 중개대상물인 것, 오른쪽에는 아닌 것 요거 구분하시는데 중개대상물인 것 한번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토지니까 되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뭐 개발은 잘 안 되겠지만 거래할 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내의 사유지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겠죠. 뭐 접도구역 이런 데는 함부로 건물을 못 지으니까. 이 말을 뭐라 하는가 하면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은 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토지 건물 중개대상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토지 건물 됩니다. 쭉 내려가면 상속된 토지, 상속을 받은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래 나가잖아. 그죠? 요거는 되는 것들. 오른쪽에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탁 들으면 제일 까칠한 거, 이런 것들을 박스 처리하면 나머지 5, 6개를 다 알더라도 한 개가 틀려버리면 3개, 4개가 날아가 버리잖아. 답이 4개인데 3개 찍어버리면 가버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일 조심하실 게 상속된 토지를 동그라미 딱 해요.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길게 뽑아가지고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건 밑에다가 상속되는 토지 적어놓고 X 적어놓으셔야 된다고. 요 작은 차이가 이제 포인트인 거라. 그죠?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다시피 상속된 또는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잖아요. 상속받은 토지 등기하고 처분하면 되니까. 근데 오른쪽 쫙 뽑아가지고 뭐라고 적었다? 상속이 되는 토지 하면 안 된다고. 그지? 상속이 되는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강조 안 하면 아니 상속된 토지나 상속되는 토지나 뭐가 차이인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날 새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려우니까 표시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속되는 토지는 안 돼요. 이걸 안 되는 걸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지 말고 잘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개인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건물이잖아요. 이거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지금 슬쩍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 아파트 있어봐요. 우리가 중개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중개해도 되지.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전에는요. 왜 사망했죠? 이러니까 뭐 아프니까 아팠어 이래요. 아파서 절대 안 죽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안 하다가 한번 해봐요. 온 자신이 지금 다 아플 건데 지금 그죠? 아파도 안 죽잖아요. 지금. 저도 온 자신이 다 아파도 서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서 안 죽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숨 안 쉬면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자식에게 상속됐겠다. 요 정도는 아시죠? 자, 그러면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지금 상속이 되는 아파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식으로 소유권이 바뀌잖아. 사망에 따라서. 이거를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중개가 개입될 수 없잖아. 지금. 그죠? 제가 이게 중개가 개입될 수 없다는데 중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 바뀌잖아요. 이거를 상속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 개공사가 개입돼가지고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파트 소유권을 너희에게 해줄게. 수수료 300만 원 줄래?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만히 있어도 소유권이 바뀌는데. 근데 그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죠? 그래 주면 고맙고요. 이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눈 떨라 합니다. 눈 떨라해.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 주면 고맙기는 뭘 고마워. 가만히 있어도 소유권이 바뀌는데 지금, 그죠? 더 똑똑한 자식. 수수료 50만 원 깎아주실래요? 이러면 아버지 눈 벌떡 뜨고 일어납니다. 못 돌아가십니다. 가슴 아파. 저런 자식을 놔두고 가가지고 되겠나, 지금, 그죠? 가만히 있어도 소유권이 바뀌는 거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된 또는 상속받은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를 여러분 힘들어 하니까 적어 넣었잖아.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안 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는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으면 민법 187조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작은 차이. 되는 하면 안 되는데 받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중개가 개입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민법 186조, 187조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등기법에서도 100%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렵거든. 요거라도 기억해. 상속되는 아파트 안 된다. 받은 아파트는 된다. 그 고래라도 딱 잡으시라고. 그거 한 문제가 그 박스 문제를 정리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도가 이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 제도 제4조입니다. 오늘은 4조까지는 갈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4조 합시다.